2024년 3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청송초등학교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38회째 교단을 지켜온 박순례 교장은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대상 최종 선정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60대 중반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리워졌다. 청송초등학교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학교였다. 1962년 개교 이래 이 마을의 교육 중심지였지만 세월의 흐름은 가혹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올해 전교생은 단 7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명씩, 그리고 4학년에만 2명이 있었다. 박순례 교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교정 한쪽에서는 은행나무가 초록빛 잎을 틀기 시작했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놀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38년 전 25살 청년 교사로 이곳에 첫 발령받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학생이 200명이 넘었고 교실마다 아이들의 함성이 넘쳐났었다. 교장 선생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교감 최진수가 들어왔다. 50대 초반의 그는 이 학교에서 15년째 근무 중이었다. 박순례는 공문을 그에게 건넸다. 최진수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6개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6개월이에요. 올해 8월 말까지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면 9월부터 인근 동산초등학교로 강제 통폐합된다고 합니다. 박순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다. 6개월 안에 학생 수를 3배 가까이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젊은 부부가 없었고 출산율은 제로에 가까웠다. 학부모들에게는 언제 알리실 겁니까? 오늘 저녁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숨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7시 학교 도서관에 7가정의 학부모들이 모였다. 농사일을 마치고 온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1학년 김준호의 할머니 김영자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손자를 돌보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2학년 이소미의 아버지 이철호는 마을 농협에서 일하는 40대 후반의 성실한 가장이었다. 3학년 박도윤의 어머니 박미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4학년에는 쌍둥이 남매인 정우진과 정수진이 있었다. 이들의 부모는 서울에서 귀농한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였다. 5학년 최혜린의 아버지 최동수는 몫으로 일하며 가게를 꾸려갔고 6학년 한민재의 어머니 한정숙은 마을 슈퍼를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박순례 교장이 공문 내용을 알렸을 때 도서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김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준호는 동산초등학교까지 매일 1시간씩 걸어서 다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통학버스가 운행될 겁니다. 하지만요. 아이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가능할 겁니다. 학부모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그런 긴 시간을 통학에 쓴다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이철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도대체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숫자로만 보는 겁니까? 박미선이 눈물을 닦아내며 덧붙였다. 우리 도윤이는 겨우 학교 적응했는데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 끼어야 한다고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정우진정 수진 남매의 아버지 정민호였다. 그는 서울에서 IT 기업에 다니다가 3년 전 이곳으로 귀농한 사람이었다. 교장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이 마을에 젊은 가족이 이사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좌절이 묻어났다. 박술래는 텅 빈 도서관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밤의 어둠 속에서 교정의 은행나무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찾아왔다. 하지만 박술래의 가슴 속에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7명의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교실에서 웃고 떠들었다. 순수한 그 웃음소리가 박술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마을 이장인 김대식의 목소리였다. 교장 선생님, 오늘 저녁 마을회관에서 긴급 주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폐교 문제 때문인데 선생님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장님.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는 6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청송마을 인구 120명 중 절반이 넘는 숫자였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김대식 이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청송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을의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마을은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젊은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는데. 침묵이 흘렀다. 그때 마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75세의 강인철이었다. 그는 15년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은퇴 후 귀촌한 사람으로 평소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주민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처음 보는 듯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인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박술래 교장은 그 노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강인철의 제안은 간단했지만 파격적이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무료로요. 마을회관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대식 이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특별 수업을 열겠다는 겁니다. 방과 후에 혹은 주말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물론 단 한 푼도 받지 않고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강인철은 마을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으로 통했다. 15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이래 그는 마을 끝자락 낡은 한옥에서 혼자 살며 주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마을 행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박술래 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선생님,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인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요. 어느 대학이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40년 넘게 교육에 몸담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강요도 자랑도 없었다.
다만 조용한 확신만이 있었다. 정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학교를 살릴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김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늘면 그럼 교육청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희망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철호가 물었다. 그런데 강 선생님 혼자서 7명을 다 가르치실 수 있으십니까? 학년도 다 다르고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회의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결론은 명확했다. 강인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중심으로 청송초등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마을에서는 강인철의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회관 2층 빈방을 제공하기로 했고 학부모들은 전폭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사흘 후인 월요일 방과 후 4시 7명의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마을회관 2층에 모였다. 강인철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깨끗한 흰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고 낡았지만 정갈한 가죽 가방을 옆에 놓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선생님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강인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어요. 1학년 김준호가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우리 숙제 봐주시는 거예요? 강인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숙제보다 더 재미있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똑똑해지는 공부를 할 겁니다. 똑똑해지는 공부요? 그래요.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 생각하는 공부. 그런 걸 배우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 스스로 풀 수 있게 돼요. 6학년 한민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해요? 가능하고 말고. 다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6개월 후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강인철은 첫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각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마다 15분씩.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었다. 테스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6학년 한민재조차 4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에서 막혔고 5학년 최혜리는 영어 알파벳 순서를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 쌍둥이 정우진과 정수진은 비교적 나은 편이었지만 그들도 학년 평균에는 못 미쳤다. 강인철은 결과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그냥 두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날 저녁, 강인철은 자신의 한옥으로 돌아와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40년 전 대학 강의록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오래된 노트를 펼치며 눈을 감았다. 1978년 32살의 강인철은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수학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열정은 연구보다 가르침에 있었다.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겼고 그들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온 힘을 다했다. 30년간 그는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그 중에는 유명 교수가 된 이들도 있었고 대기업 연구원이 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0살이 되던 해에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다.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강인철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5년 겨울. 대학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옆에는 22살의 여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학 천재로 불리던 그 학생은 강인철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박사과정 중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강인철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유나야. 선생님이 이제 너처럼 순수한 아이들을 만났어.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주마. 다음 날부터 강인철의 특별 수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다. 주중 하루 3시간, 주말 4시간, 일주일에 총 19시간이었다. 첫 주는 기초 다지기였다. 강인철은 각 아이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세웠다. 1학년 김준호는 한글 받침을 헷갈려 했다. 강인철은 그에게 노래로 받침을 외우는 법을 가르쳤다. 2학년 이소미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 강인철은 그녀에게 손가락을 이용한 구구단 계산법을 알려주었다. 3학년 박도윤은 집중력이 약했다. 강인철은 15분 단위로 쉬는 시간을 주며 짧고 강렬한 학습 패턴을 만들어 주었다. 쌍둥이 정우진과 정수진은 경쟁심이 강했다. 강인철은 그들에게 서로 가르치는 방식을 도입했다. 형제가 서로 선생님이 되어 설명하게 한 것이다. 5학년 최혜리는 영어 발음에 자신이 없었다. 강인철은 매일 10분씩 영어 동화책을 소리 내어 읽게 했고 직접 발음을 교정해 주었다. 6학년 한민재는 수학 문장제를 어려워했다. 강인철은 그에게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는 법을 가르쳤다. 한 달이 지나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먼저 마을회관에 와서 강인철을 기다렸다. 수업 시간에 졸던 아이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박순례 교장이 마을회관을 방문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수업 풍경을 지켜보았다. 강인철은 칠판에 수학 문제를 쓰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민재가 손을 들었다. 2가지요. 곱셈으로 풀 수도 있고 덧셈으로도 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느 방법이 더 빠를까요? 정우진이 대답했다. 곱셈이요. 덧셈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좋아요. 그럼 왜 곱셈이 더 빠른지 설명해 볼까요? 아이들은 서로 설명하려고 손을 들었다. 박순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들의 표정은 그녀가 38년 교직 생활에서 보아온 가장 생기 넘치는 얼굴들이었다. 4월의 청송마을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산과들에는 진달래가 피어났고 논에는 농부들이 모내기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회관 2층 작은 교실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강인철의 수업은 이제 마을의 일상이 되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7명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7시가 되어 수업이 끝나면 학부모들이 마중 나왔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고 마을회관은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어느 토요일 오전, 강인철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오늘은 야외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자연 속에서 과학을 배워봐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강인철은 아이들을 이끌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다. 산길을 오르며 강인철은 나무와 풀, 곤충과 새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뭔지 아나요? 소나무요. 맞아요. 그런데 소나무는 왜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질까요?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인철은 소나무 잎을 하나 꺾어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소나무 잎은 바늘처럼 가늘죠?
이렇게 표면적을 줄여서 수분 증발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잎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응이에요.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5학년 최혜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사람도 적응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여러분도 지금 공부에 적응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산 정상에 도착하자 강인철은 아이들을 둘러앉게 했다. 그리고 도시락을 꺼냈다. 그는 직접 김밥을 말아왔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김밥을 받아 먹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응, 선생님이 만든 거야. 우와, 맛있어요. 점심을 먹으며 강인철은 아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6개월 후에 뭐가 되고 싶어요? 1학년 김준호가 대답했다. 저는 경찰관이요. 왜 경찰관이 되고 싶은데? 나쁜 사람 잡아서 할머니 지켜주고 싶어요. 강인철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훌륭한 꿈이구나. 그런데 경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 잘해야 돼요? 맞아. 그리고 몸도 튼튼해야 하고 정의로운 마음도 가져야 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는 거야. 6학년 한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냥 엄마를 안 힘들게 하고 싶어요. 강인철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눈에는 또래보다 깊은 성숙함이 있었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고생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였다. 민재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엄마를 가장 안 힘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너는 그 길을 잘 가고 있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강인철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다른 아이들도 강인철을 둘러싸며 안겼다. 75세 노교수와 7명의 아이들은 봄 햇살 아래서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학습 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강인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연결시켜 가르쳤다. 경찰관이 되고 싶은 준호에게는 정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회 공부를 시켰다. 의사가 되고 싶은 소미에게는 인체의 원리를 설명하며 과학을 가르쳤다. 5월 초, 강인철은 첫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학년별 전국 단위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 아이들에게 풀게 한 것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6학년 한민재조차 전국 하위 30%에 불과했고 다른 아이들은 더 낮았다. 하지만 강인철은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각 아이의 답안지를 꼼꼼히 분석했다. 틀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가 중요했다. 그는 밤새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민재야, 너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너무 빨리 풀려고 해. 그러다 실수가 나와. 천천히, 정확하게. 그게 더 빠른 거야. 예린아, 너는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 하지만 문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독해가 안 돼. 앞으로는 문법에 집중해보자. 하나하나 맞춤형 처방을 내렸다. 그리고 학습 계획을 수정했다. 이제 수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변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수업 내용을 신나게 이야기하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어느 날 저녁, 정민호가 강인철을 찾아왔다. 선생님, 실례지만 선생님이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들 가르치시는 걸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서요. 강인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30년 정도요. 그 혹시 어느 대학이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는 거죠.
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강인철 교수 수학이라는 키워드로.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의 S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한 강인철. 그는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수학교육 관련 저서를 20권 이상 출판한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교육 전문가였다. 그가 지도한 박사만 50명이 넘었고 그 제자들은 현재 전국 주요 대학의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 정민호는 손이 떨렸다. 이런 거물이 왜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숨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아무 대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일까? 다음 날 정민호는 박순례 교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박순례 역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즉시 마을 이장 김대식과 다른 학부모들을 소집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강인철의 집 앞에 모였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때 강인철이 문을 열고 나왔다. 다들 왜 이러고 계십니까? 김대식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너무 몰라 배웠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희는 이장님, 고개 드십시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 준호가 요즘 공부가 너무 재미있대요. 할머니한테 배운 거 자랑하느라 난리예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손주는 평생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강인철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맺혔다. 준호는 똑똑한 아이예요.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강인철을 위한 작은 환영회를 열었다. 마을회관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강인철은 어색해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박순례 교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서울에 계셨으면 훨씬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강인철은 잠시 멀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 저에게는 다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지키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박순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5월이 저물어갈 무렵 두 번째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다. 아이들의 성적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한민재는 하위 30%에서 중위권으로, 예린이는 하위 50%에서 40%로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한 상승세였다. 강인철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예요. 힘들겠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신뢰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6월의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았고 마을 곳곳에는 빗물이 고였다. 하지만 마을회관 2층 교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강인철은 수업 시간을 늘렸다. 주중 매일 4시간, 주말 6시간. 아이들은 거의 학원 수준의 집중 교육을 받고 있었다. 변화는 극적이었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다. 3학년 박도윤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어느 날 수업 중 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강인철은 수업을 멈추고 도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를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도윤아, 뭐가 제일 힘드니? 수학이요. 분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못해요. 강인철은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다. 이거 봐. 이 초콜릿을 너랑 나랑 나눠 먹으면 우리는 각각 얼마를 먹는 거지? 반. 맞아. 그게 바로 2분의 1이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선생님, 3분의 1은요? 강인철은 초콜릿을 3조각으로 쪼개는 신용을 했다. 3명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도윤아,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살면서 늘 하는 일을 숫자로 표현한 것뿐이야. 도윤의 눈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강인철은 그날 저녁 도윤을 위한 특별 보충 수업을 했다. 1대1로 초콜릿과 사탕, 연필과 지우개를 이용해 분수의 개념을 가르쳤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수업은 끝났다. 박미선이 아들을 데리러 왔을 때 강인철이 말했다. 어머니, 도윤이는 똑똑한 아이예요. 다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박미선은 감사의 인사를 연거푸했다. 그녀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강인철이 없었다면 도윤은 포기했을 것이다. 며칠 후, 이번엔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6학년 한민재의 어머니 한정숙이 학교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교장 선생님, 저 민재를 청송초등학교에서 전학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박술래는 깜짝 놀랐다. 네, 갑자기 왜요? 제 언니가 서울에 있거든요. 언니가 민재를 데려가서 키우겠대요. 서울학원도 보내주고 중학교도 좋은데 보내주겠다고. 저는 혼자 아들 키우느라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줬는데 이게 민재한테는 더 나은 기회 아닐까요? 박술래는 할 말을 잃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정숙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서울의 교육 환경이 이곳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민재 어머니, 강인철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저녁, 한정숙은 강인철을 찾아갔다. 강인철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민재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말 안 했어요. 민재가 뭐라고 할지. 어머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민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어요. 서울학원에 가면 성적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재를 행복하게 할까요? 한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8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민재는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정숙은 긴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강인철은 한민재를 따로 불렀다. 민재야, 엄마가 너를 서울로 보내려고 하신다는 거 알고 있니? 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엄마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어요. 왜? 서울 가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강인철은 민재의 어깨를 꼭 잡았다. 민재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학원 못지않은 결과를 만들어줄게. 그러니
3개월만 참고 끝까지 가보자. 괜찮겠니? 네, 선생님. 6월 중순. 세 번째 모의고사가 실시되었다. 이번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한민재가 전국 상위 20%에 진입한 것이다. 불과 2달 전까지 하위 30%였던 아이가 중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다른 아이들도 급격히 성장했다. 5학년 최혜리는 중위권에 안착했고 쌍둥이 정우진과 정수진은 상위 30%에 들었다. 저학년 아이들도 학년 평균을 웃돌기 시작했다. 소식은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퍼졌다. 폐교 위기의 시골 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장학사 한 명이 청송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장 선생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학생들 성적이 급상승했다면서요? 박술래는 모의고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장학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2달 만에 이런 변화가? 네, 강인철 선생님의 특별 수업 덕분입니다. 강인철 선생님이요. 박술래는 강인철의 양력을 간단히 설명했다. 장학사는 더욱 놀라워했다. S대학교 교수 출신이 이 시골 마을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네, 그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장학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보고하겠습니다. 8월 말 최종평가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고 폐교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하지만 강인철은 방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수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학년 평균을 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7월이 되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청송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없었다. 강인철은 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의 집중 수업이었다.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걱정했다.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스스로 원했다. 그들은 이제 공부가 즐거웠다.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 7월 말, 네 번째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전교생이 학년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한민재는 전국 상위 10%에 진입했다. 5학년 최혜린도 상위 20%에 들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작 강인철은 담담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가장 중요해요. 8월의 무더위는 기승을 부렸다. 마을회관 2층 교실에는 선풍기 2대가 힘겹게 돌아갔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7명의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책상에 엎드려 문제를 풀었다. 강인철 역시 마찬가지였다. 75세의 노구에 이런 강행군은 분명 무리였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8월 첫째 주, 강인철은 특별한 발표를 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쌓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실전 연습입니다. 매일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6학년 한민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그럼 매일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해설과 보충 수업을 합니다. 힘들겠지만 이게 가장 빠르게 실력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매일 시험이라니 상상만 해도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강인철을 믿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실전 훈련은 혹독했다.
첫날 1학년 김준호는 시험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강인철은 시험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 준호의 어깨를 다독였다. 준호야, 울어도 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풀어봐. 한 문제라도 더. 준호는 눈물을 닦고 다시 문제지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들었다. 그날 준호는 5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하지만 강인철은 칭찬했다. 잘했어, 준호야. 오늘은 18점이지만 내일은 20점, 모레는 25점. 계속 오를 거야. 매일 저녁, 강인철은 채점과 분석에 3시간 이상을 쏟았다. 각 아이의 답안지를 보며 취약점을 파악하고 다음 날 개별 지도 계획을 세웠다. 그의 침실 벽에는 엑셀 차트가 붙어 있었다. 아이들 이름 옆에는 날짜별 점수 그래프가 그려졌고 과목별 정답률이 색깔별로 표시되었다. 한정숙은 어느 날 저녁 강인철의 집 앞을 지나다가 불 켜진 창문을 보았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75세 노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다. 8월 둘째 주,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김준호는 18점에서 32점으로 뛰었다. 2학년 이소미는 40점을 넘겼다. 고학년들은 더 놀라웠다. 한민재는 90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최혜리는 80점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3학년 박도윤이 갑자기 열이 나며 쓰러진 것이다. 병원 진단 결과는 과로였다. 의사는 일주일간 절대 안정을 지시했다. 박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강인철을 찾아왔다. 선생님,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도윤이한테 너무 무리를 시킨 거 아닐까요? 강인철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이들 컨디션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이가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날 밤, 강인철은 도윤의 병문안을 갔다.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수업 못하죠? 도윤아,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수업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만 뒤처지면 어떡해요? 강인철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도윤아, 선생님이 매일 저녁 여기 와서 개인 수업해줄게. 넌 푹 쉬면서 천천히 회복하면 돼. 그날부터 강인철은 매일 저녁 7시 도윤의 집을 방문했다. 1시간씩 침대 옆에서 조용히 수업을 했다. 다른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도윤이 풀 수 있는 만큼만 문제를 냈다. 일주일 후 도윤은 회복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오히려 더 집중력 있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쉬는 동안 강인철이 정리해준 노트 덕분에 개념이 더 명확해진 것이다. 8월 셋째 주, 교육청에서 또 한 번 방문했다. 이번에는 장학사뿐만 아니라 교육장까지 동행했다. 그들은 수업을 참관하고 아이들과 면담했다. 그리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아이들, 눈빛이 다릅니다. 교육장은 박순례 교장에게 말했다. 보통 시골 학교 아이들은 무기력한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은 달라요. 자신감이 넘쳐요. 강인철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교육장은 강인철과 차를 마셨다. 교육장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선생님, 대한민국 교육의 산증인이신 분이 이렇게 시골에서 봉사하신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강인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속죄입니다. 속죄요? 오래전 제가 지키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재였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나머지 그 아이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28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육장은 숨을 죽였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성적으로만 보지 않겠다고,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해주는 건 그 다짐을 지키는 거예요. 교육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이 아이들은 행운아들입니다. 8월 넷째 주, 드디어 마지막 모의고사 날이 다가왔다. 이번 시험은 특별했다.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식 시험이었다. 결과는 폐교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것이었다. 시험 전날 밤, 강인철은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의 4개월 여정이 결과로 나옵니다. 긴장되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했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은 4개월 전에 여러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민재가 물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안 없어지는 거죠? 강인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지지 않아. 선생님이 보장해.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었다. 그들의 꿈속에는 교실과 선생님, 그리고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의 모습이 가득했다. 8월 25일 화요일 새벽 5시, 강인철은 잠에서 깼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교육청 주관 공식 학력평가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에는 별이 아직 몇 개 남아 있었다. 유나야, 오늘 선생님을 지켜봐줘. 그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시계는 아직 6시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박순례 교장이 먼저 와 있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교장 선생님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교실을 정돈했다. 책상을 일렬로 배치하고 각 자리에 시험지를 놓을 준비를 했다. 7시가 되자 교육청 직원들이 도착했다. 장학사 3명과 교육장, 그리고 외부 감독관 2명까지 총 6명의 공식 인원이었다. 8시,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강인철이 한 명씩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평소처럼 하면 돼. 너희들은 충분히 준비했어. 8시 30분, 7명의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다. 교육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9시 정각, 첫 과목인 국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교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연필 긋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다. 강인철은 복도에서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1교시 국어 60분, 2교시 수학 60분, 3교시 영어 40분, 4교시 과학 40분, 총 3시간 20분의 긴 여정이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났을 때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들은 축 늘어진 표정으로 교실을 나왔다. 1학년 김준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먹였다. 할머니, 너무 어려웠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손주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했잖아. 장하다. 우리 준호. 5학년 최혜리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영어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았어. 최동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한 거야. 6학년 한민재만이 조금 다른 표정이었다. 그는 강인철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생각보다 할 만했어요.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랑 비슷한 게 많이 나왔어요. 강인철은 민재의 어깨를 꼭 잡았다. 잘했어, 민재야. 선생님이 믿었어. 채점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 청송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다. 마을은 묘한 긴장 속에 잠겼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농사일을 하고 가게를 운영했지만 마음 한편은 늘 학교 쪽을 향해 있었다. 강인철은 그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수업을 쉬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그는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4개월 동안 온 신경을 아이들에게 쏟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 김대식이 강인철을 찾아왔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은 분명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강인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4개월은 절대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알았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게 가장 큰 성과예요. 하지만 학교가 없어진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가르칠 겁니다. 어디서든. 김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다. 9월 1일 목요일. 드디어 결과 발표일이 도래했다. 오전 10시 교육청 회의실. 박순례 교장과 강인철 그리고 마을 대표들이 모였다. 교육장이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결과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청송초등학교 2024학년도 학력평가 결과 1학년 김준우 전국 상위 40%.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1학년이 상위 40%라니 4개월 전 하위 70%였던 아이가 2학년 이소미 전국 상위 35%. 3학년 박도윤 전국 상위 30%. 박순례 교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4학년 정우진 전국 상위 15%. 4학년 정수진 전국 상위 18%. 5학년 최예린 전국 상위 12%. 회의실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6학년 한민재 전국 상위 3%.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하는 함성. 교육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4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강인철은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교육장이 강인철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소식은 즉시 마을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마을회관으로 몰려들었다. 학부모들은 울었고 어르신들은 환호했다. 김영자 할머니는 강인철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선생님이 우리 준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박미선은 도윤을 안고 눈물을 쏟았다.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똑똑한 애였어요. 한정숙은 민재를 껴안으며 강인철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서울 보낼 생각했던 거 정말 어리석었어요. 여기가 바로 최고의 학교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즉석 축제를 열었다.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는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춤을 췄다. 아이들은 그 중심에서 웃고 떠들었다. 강인철은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박순례 교장이 다가왔다. 선생님, 교육청에서 정식 제안이 왔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청송초등학교를 특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선생님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당한 보수도 지급하고요. 강인철은 고개를 저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이건 선생님께 마땅한. 저는 돈을 받으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박술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인철의 신념을 존중했다. 청송초등학교의 기적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다. 학생 7명 시골학교. 4개월 만에 전국 상위권. 도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곧이어 지역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다. 30대 중반의 여기자 윤지혜는 교육 담당 기자였다. 그녀는 박술래 교장을 인터뷰한 후 강인철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강인철은 난색을 표했다. 기자님,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골 학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교육이 돈과 환경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인철은 고민했다. 윤지혜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짧은 인터뷰에 응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제 개인 이야기는 최소화해 주세요. 아이들과 마을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기사가 실렸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의 기적 학생 7명. 4개월 만에 전국 상위권 진입. 기사는 강인철의 헌신, 아이들의 성장, 마을 공동체의 협력을 담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에서는 이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진짜 교육이 뭔지 보여준 사례. 돈 없어도, 명강사 없어도 가능한 기적.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이 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기사는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TV 뉴스에서도 다뤄졌다. 9월 둘째 주 서울의 한 교육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박술래 교장은 강인철에게 의견을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인철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싫어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다른 시골 학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촬영은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요.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십시오. 9월은 새 학기의 시작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청송초등학교에 전학 문의가 쇄도한 것이다. 인근 도시에서,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를 청송초등학교로 전학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었다. 우리 아이도 강인철 선생님께 배울 수 있습니까? 청송마을로 이사 가면 입학이 가능합니까? 박술래 교장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이제는 입학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9월 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셋이었다. 10월에는 5명이 더 왔다. 전교생은 7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 마을도 변했다. 젊은 가족들이 이사 오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던 30대 부부는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청송마을로 내려왔다. 대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부부도 카페를 접고 이곳으로 왔다. 우리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니 축복이에요. 마을 경제도 살아났다. 빈집들이 하나둘 팔리기 시작했고 폐업 직전이던 슈퍼와 식당에 손님이 늘어났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렸다. 청송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강인철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오후 4시에 마을회관 2층 교실로 갔다. 이제는 학생이 15명으로 늘었지만 그의 열정은 변함없었다. 오히려 더 세심해졌다. 새로 온 학생들은 기존 학생들보다 수준이 낮았다. 그들은 대부분 도시 학원 교육에 지쳐서 온 아이들이었다.
강인철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고 한 명 한 명의 속도에 맞춰 진도를 조절했다. 10월 어느 날 강인철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는 강인철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교수님, 저 기억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1985년도 제자였습니다. 강인철은 깜짝 놀랐다. 태훈이, 자네가 어떻게 여길? 뉴스를 봤습니다. 교수님이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꼭 뵙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을 함께 걸었다. 김태훈은 현재 서울의 한 대학 수학과 교수였다. 강인철의 제자 중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였다. 교수님, 유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교수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죠? 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내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어. 너무 많은 걸 기대했지. 박사 논문, 연구 성과, 학회 발표. 그 아이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교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교육자였으면서도 성과에만 집중했어. 그 아이의 행복은 보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는 달라지려고 해.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김태우는 스승의 손을 꼭 잡았다. 교수님, 제가 돕겠습니다. 후원금을 보내겠습니다. 교재도 교구도 필요한 거 다 보내드릴게요. 강인철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그냥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마음이면 돼. 김태우는 스승의 뜻을 존중했다. 대신 그는 SNS에 이 이야기를 공유했다. 제목은 내 인생을 바꾼 스승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었다. 글은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강인철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0월 말 교육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 청송초등학교를 교육혁신 우수사례 학교로 선정하고 강인철에게 대한민국 교육공헌상을 수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상식은 11월 서울에서 열렸다. 강인철은 처음에 참석을 거부했지만 박순례 교장과 마을 사람들의 설득으로 결국 올라갔다. 시상식장에는 수백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 강인철 선생님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돈과 시설이 아니라 진심과 헌신이 진짜 교육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강인철은 담담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한 아이들과 그들을 믿어준 학부모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방송국에서는 토크쇼 출연을 제안했다. 교육 기업에서는 컨설팅을 의뢰했다. 강인철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청송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1월에 청송마을은 단풍으로 물들었다. 마을회관 앞 은행나무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아이들은 떨어진 은행잎을 주우며 놀았다. 하지만 교실 안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은 의미가 달랐다. 8월 시험은 청송초등학교 내부의 기적이었다면 이번 12월 시험은 전국이 주목하는 검증의 장이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교육계에서도 청송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한 번의 우연일 수도 있다.
특정 아이들만 집중 훈련시킨 거 아닌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다. 이런 의구심들이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 떠돌았다. 강인철은 그런 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특히 6학년 한민재는 큰 부담을 느꼈다. 선생님, 저 때문에 학교 망신시키면 어떡하죠? 강인철은 민재의 어깨를 다독였다. 민재야, 망신이라니.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저번처럼 잘 못하면. 민재야,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성장이 중요해. 지난 8개월 동안 너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봐. 그게 진짜 성과야. 하지만 민재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수업 중 민재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다. 강인철은 수업을 멈추고 민재를 조용히 깨웠다. 민재야, 나랑 잠깐 산책하자. 두 사람은 마을 뒷길을 걸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강인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야, 선생님이 너한테 미안해. 네, 왜요?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6학년이라는 이유로, 또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알아서 부담 느낀 거예요. 민재야, 선생님이 너한테 바라는 건 1등이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성적은 그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해.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저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강인철은 민재를 꼭 안아주었다. 민재야, 실패는 없어. 내가 노력한 모든 순간이 다 성공이야. 선생님은 결과가 어떻든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이후 민재는 조금 편안해졌다. 그는 수면 시간을 늘렸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놀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긴장을 풀자 성적은 더 올랐다. 한편 새로 전학 온 학생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그들은 기존 학생들과의 실력 차이에 주눅 들어 있었다. 3학년으로 전학 온 이준서는 어느 날 강인철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다른 애들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저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강인철은 준서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준서야, 다른 친구들은 8개월 먼저 시작했어. 내가 뒤처지는 게 당연해. 하지만 넌 내 속도로 가면 돼. 남들이 8개월 걸린 걸 너는 6개월에 따라잡을 수도 있어.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른 거야. 강인철은 준서를 위한 개별 학습 계획을 세웠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지만 핵심만 짚어가며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학생 중 한 명을 준서의 멘토로 지정했다. 4학년 정우진이 3학년 이준서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우진아, 준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줄래?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너도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돼. 정우진은 신이 났다. 자신이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서 자부심이 생겼다. 그는 방과 후마다 준서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설명했고 영어 단어를 함께 외웠다. 준서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11월 셋째 주, 강인철은 또 다른 실험을 시작했다. 학생 주도 학습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정했다. 첫 주제는 5학년 최혜린이 제안했다. 선생님, 왜 나무는 가을에 단풍이 드는지 알고 싶어요. 강인철은 웃으며 말했다.
좋아. 예린아, 내가 조사해서 다음 주에 친구들한테 발표해봐. 예린은 일주일 동안 도서관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했다. 그리고 직접 나무짚을 채집해 색깔 변화를 관찰했다. 발표 당일 그녀는 자신 있게 설명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클로로필이라는 초록색 색소가 분해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노란색, 빨간색 색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질문도 쏟아졌다. 그럼 왜 클로로필이 분해돼? 날씨가 추워지면 나무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잎을 떨어뜨리거든. 그 전에 클로로필을 분해해서 줄기로 회수하는 거래. 강인철은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었다. 12월 1일, 드디어 전국 학력평가 일주일 전, 강인철은 마지막 당부를 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복습 주간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쉬세요. 잠을 잘 자는 게 가장 좋은 시험 준비예요. 시험 전날 밤, 강인철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제자 유나를 떠올렸다. 만약 그때 유나에게도 이렇게 여유를 주었다면, 쉬라고 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있을까? 유나야, 이번에는 달라.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어. 12월 7일, 시험 당일. 아이들은 평소보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8개월 전에 긴장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이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배운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여겼다.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나왔다. 선생님, 생각보다 쉬웠어요. 배운 거 거의 다 나왔어요. 강인철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다. 고생했어, 얘들아. 정말 자랑스러워. 12월의 찬바람이 청송마을을 휩쓸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전국 학력평가 결과 발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 반, 불안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강인철만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결과가 어떻든 그는 이미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배움을 즐기게 되었으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박순례 교장과 강인철 그리고 마을 대표들이 교육청 회의실에 모였다. 교육장이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결과를 읽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전국 학력평가 결과 청송초등학교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전교생 평균 전국 상위 15%.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폭발하는 환호성. 8월 시험에서는 일부 학생만 상위권이었지만 이번에는 전교생 평균이 상위 15%였다. 게다가 새로 전학 온 학생들까지 포함한 결과였다. 교육장이 계속 읽었다. 특히 6학년 한민재 학생은 전국 상위 1%에 진입했습니다. 박순례 교장은 눈물을 쏟았다. 한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강인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교육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새로 전학 온 학생 8명 전원이 학년 평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런 결과는 교육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세한 결과지가 배부되었다. 한민재는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전국 0.3%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다. 5학년 최혜리는 상위 5%에 진입했고 쌍둥이 정우진 정수진도 각각 상위 8%, 10%를 기록했다. 저학년도 놀라웠다.
1학년 김준호는 학년 평균을 20% 웃돌았고 2학년 이소미는 상위 30%에 들었다. 3학년 박도윤은 상위 25%였다. 그리고 새로 전학 온 학생들 3개월 전만 해도 학년 평균 이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모두 평균 이상이었다. 특히 3학년 이준서는 하위 40%에서 상위 35%로 무려 75%다 상승했다. 교육장이 강인철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건 기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겁니다. 소식은 즉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청송초등학교의 기적 재현, 전교생 상위권 진입, 교육 신화쓰다. 시골 학교가 증명한 진짜 교육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TV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청송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마을회관 앞 광장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즉석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음악을 틀었다. 아이들은 그 중심에서 뛰어놀았다. 김대식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주민 여러분, 우리 청송마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교육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이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강인철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인철은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이 그를 단상으로 밀어 올렸다. 그는 어색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으로서. 김영자 할머니가 외쳤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박미선이 덧붙였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인철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그때 한민재가 앞으로 나왔다. 선생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강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8개월 전만 해도 공부가 싫었어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까 죄책감에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한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강인철 선생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공부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누구보다 강하게. 민재는 강인철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 이제 알아요. 공부는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라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수학이나 영어가 아니라 인생이었어요. 강인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5년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없었다. 며칠 후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청송초등학교를 국가교육혁신 모델학교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청송 모델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소수 정예 맞춤형 교육. 학생 수가 적은 것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활용한다. 둘째, 은퇴 전문가 활용. 각 분야 은퇴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시골 학교 교육에 참여한다. 셋째, 마을 공동체 협력.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어 아이들을 키운다.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했다. 강인철은 그 모든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자신의 교수법을 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공개했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 혼자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12월이 저물어 갔다. 청송초등학교에는 새해를 앞두고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신입생 지원자가 30명을 넘었다는 것이다.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이제는 입학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순례 교장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선생님, 교실을 증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너무 많아졌어요. 강인철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한 반에 15명을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사도 더 충원해야겠네요. 네. 하지만 아무나 뽑지 마세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교육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박순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38년 교직 생활에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2025년 봄, 청송마을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텄다. 마을 입구에는 교육의 마을 청송이라는 팻말이 세워졌고 곳곳에는 새로 지은 집들이 들어섰다. 인구는 1년 전 120명에서 210명으로 늘어났다. 그중 절반이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이었다. 청송초등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낡았던 건물은 리모델링 되었고 새 교실 2개가 증축되었다. 전교생은 45명으로 늘어났고 교사도 5명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강인철의 특별 수업은 여전히 매일 오후 4시에 시작되었다. 다만 이제 강인철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제자였던 김태훈 교수가 한 달에 한 번 청송마을을 방문해 수학 특강을 했다. 서울에서 은퇴한 영어 교사 한 분이 마을로 이사와서 영어 회화를 가르쳤다. 지역 대학의 과학 교수가 주말마다 와서 과학 실험 수업을 진행했다. 청송초등학교는 더 이상 작은 시골 학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 학교였다. 하지만 강인철은 변함없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한옥에서 살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여전히 새벽 산책을 하고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답안지를 분석했다. 3월 어느 날 강인철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강인철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교수님, 저 기억하세요? 유나의 동생 은하입니다. 강인철은 숨이 멎는 듯했다. 유나, 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이름. 그 유나의 동생이 눈앞에 있었다. 은하, 자네가 어떻게... 뉴스를 봤어요. 교수님이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언니가 알았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을 함께 올랐다. 은하가 말했다. 교수님, 언니는 교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해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자신이 수학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최고의 스승을 만났다고. 강인철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쉬라고 하지 못했어. 교수님, 언니는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대요. 그리고 교수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대요. 은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이거 언니 일기예요.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강인철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유나의 필체가 나타났다. 1995년 3월 2일. 오늘 강인철 교수님께 첫 수업을 들었다. 수학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나도 언젠가 교수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강인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유나야. 선생님이 이제 내 꿈을 이루고 있어.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은하는 강인철의 손을 잡았다. 교수님, 언니가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날 이후 강인철은 더욱 힘을 냈다. 유나의 일기장은 그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었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5월, 청송초등학교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송교육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전통 농사법을 가르치고 목수였던 분은 목공 수업을 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은 요리 교실을 만들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어야 해요. 김대식 이장의 말이었다. 청송마을은 정말로 거대한 학교가 되었다. 아이들은 오전에는 정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강인철의 특별 수업을 받고 저녁에는 마을 어른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다. 6월,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청송마을을 찾았다. 교육부 장관도 직접 방문했다. 그는 강인철과 긴 대화를 나눈 후 말했다. 선생님,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전국 시골학교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강인철은 정중히 거절했다. 장관님, 저는 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신 제 방법을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뜻있는 선생님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청송 모델을 실천할 수 있도록요. 교육부는 강인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해 여름부터 청송 교육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다. 전국의 교사들이 방학마다 청송마을을 찾아와 2주간 연수를 받았다. 강인철은 직접 자신의 교수법을 전수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8월, 청송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 한민재가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지역 최고의 명문 중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성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저는 강인철 선생님께 배운 걸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한정숙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1년 전만 해도 공부에 흥미 없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자랐다. 9월, 강인철은 76세 생일을 맞았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마을회관에는 현수막이 걸렸다. 강인철 선생님 76세 생신 축하 앤드 청송마을 교육 1주년 기념.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강인철은 소원을 빌었다. 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시오. 겨울이 다가왔다. 12월, 또다시 전국 학력평가가 실시되었다. 청송초등학교는 이번에도 놀라운 결과를 냈다. 전교생 평균 전국 상위 12%, 작년보다 더 올랐다. 그리고 새로 입학한 1학년 학생 15명도 학년 평균을 훌쩍 넘겼다.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교육장의 말이었다. 청송 모델은 지속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교육 혁신이었다. 2025년 마지막 날, 강인철은 혼자 마을 뒷산에 올랐다. 정상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곳곳에 불이 켜진 집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마을회관, 내일을 준비하는 학교.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유나야, 봤니? 선생님이 해냈어. 이 아이들은 모두 행복해. 그리고 선생님도 행복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유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강인철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한 해도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청송마을의 겨울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을 향한 희망이 가득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만들듯이 한 노교수의 헌신이 마을 전체를,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일 뿐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청송마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은퇴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역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을 공동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강인철이 뿌린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배움의 숲이 될 그날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었다.